네, 좌장님께서 자리를 해 주셨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요. 링키즈랩 접근성 팀장님을 맡고 계신 김혜일 연사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링키즈랩에서 접근성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김혜일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시대가 바꿔놓은 그들의 삶 그리고 미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드려보려고 해요. 이 질문이 저와 이야기를 나누는 내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계속 남아있었으면 좋겠고 그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네, 디자인을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서비스의 이용자는 누구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될 건데요. 우리가 함께 나눠볼 얘기는 네모가 있는 사용자를 고려한 디자인이에요. 네모는 바로 장애입니다. 장애가 있는 사용자를 고려한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장애가 있는 사용자들은 아주 큰 변화를 경험해 왔어요. 그 변화들이 실제로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어 왔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디자인 스타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ST가 짝퉁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디지털 스타일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용했던 매체는 도서 형태였어요. 시각적인 콘텐츠. 인쇄물 같은 것들은 시각적으로 정보를 인식하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콘텐츠였는데 이때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그래서 새롭게 고안된 형태가 점자라는 매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점자라는 매체는 비장애인의 입장에서 볼 때 점자로 만들어주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하지만 점자는 물리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갖고 있었어요. 일단 점자를 익히는 과정이 쉽지가 않고 점자를 만드는 과정이 물리적으로 한계점이 많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점자로 낸 성경책을 출판했다라는 행사 사진인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성경책은 되게 조그맣잖아요. 근데 이 작은 성경책을 점자책으로 만들면 저 사진 속에서만큼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실제로는 저것보다 3배 정도 분량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이 자리에서 그 어려움들은 다 설명을 할 수가 없고요. 콘텐츠가 이제 디지털 시대로 넘어오면서 예전에는 텍스트 파일이라는 것도 사용을 했었죠. 그리고 BBF라는 점자 포맷도 있고 최근에는 EPUB, 전자도서 형태도 있습니다. 이러면서 나타난 기술, 시각장애인에게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됐던 기술이 있죠. 바로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해주는 TTS, 시각장애인에게 최고의 치트키가 되었던 기술입니다. 디지털화된 콘텐츠를 TTS와 조합함으로써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 거죠. 이건 정보의 엄청난 혁신으로 다가온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화면에 있는 콘텐츠들을 소리로 들려주는 화면 낭독 프로그램, 스크린 리더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운영체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기능들이고요. 제가 좀 전에 화면 낭독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한 것들은 보조기술의 한 분야예요. 윈도우즈의 나레이터, iOS 계열의 보이스오버, 안드로이드의 톡백 이렇게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고요. 이런 화면 낭독 프로그램 기능들을 활용해서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쇼핑을 하고 음식을 배달하고 금융 서비스도 이용하고요. 그리고 SNS도 활용하고 메시지 서비스까지 모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팬데믹 시대인 지금에 와서는 방 안에서 따뜻하게 OTT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죠. OTT 서비스에서 사실 시각장애인이 예전에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하지만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가 국내에 서비스 되기 시작하면서 시각장애인이 OTT를 즐기는데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었죠. 지금 메뉴를 보면 한국어 음성 해설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 메뉴가 무슨 뜻이냐면 화면에 표시되는 텍스트 혹은 소리 없이 진행되는 어떤 움직임, 변화를 음성으로 해설을 해주는 콘텐츠, 코멘터리 트랙이 추가로 들어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시각장애가 있더라도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원활하게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청각장애인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디지털 스타일. 우리가 상식선에서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가 있고 청각장애인 사용자들이 동영상을 즐길 수 있도록 자막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 같은 거를 지금 보면 화면상의 오른쪽 메뉴에 한국어 자막 CC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한국어 드라마인데 왜 한국어 자막을 사용하느냐? 청각장애인은 소리를 귀로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자막으로 표현되는 콘텐츠들이 필요한데 그것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CC가 붙은 거는 단순히 화자가 말하는 대화의 내용뿐 아니라 현장 해설, 한숨 소리, 주변의 새소리, 자동차 소리, 발소리 이런 것들까지도 자막으로 표현하고 있는 콘텐츠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청각장애 사용자도 동영상 콘텐츠를 잘 즐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도 역시 문제가 있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수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자막의 제작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경우는 사람의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리적인 한계에 많이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근데 청각장애인 쪽에서도 치트키가 하나 등장을 했죠. STT 기술이에요. 소리 정보를 텍스트로 변환하는 기술. 이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나타난 서비스가 뭐였냐면 테드, 유튜브의 자동 자막 서비스, 그리고 iOS 계열에서 받아쓰기 기능, 안드로이드 계열에서 만든 음성 자막 변환 앱이 만들어져 있죠. 저런 음성 자막 변환이나 받아쓰기 같은 기능을 사용하면 청각장애인이 음성 언어를 사용하는 비장애인하고 대화를 나누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 외에도 접근성을 위해 만든 서비스는 아니었지만 혜택이 되는 것들도 있었어요. 의외의 이득이 있었죠. 배달 서비스 같은 경우 예전에는 치킨이나 짜장면 이런 것들은 전화로만 주문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 청각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이용하는 데 한계가 많았죠. 그러고 나서 이 배달 서비스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제 청각장애 사용자들도 굳이 내가 말로 주문을 하지 않아도 전화를 쓰지 않아도 배달 이용하는 게 가능해졌죠. 택시를 이용할 때도 목적지를 소통하는데 기사님하고 음성으로 대화를 나눠야 했지만 지금은 말을 한마디 하지 않아도 앱을 이용해서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게 가능해졌죠. 이 두 가지 유형의 서비스 모두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은 아니지만 만들어진 서비스가 청각장애인에게 엄청난 혁신으로 다가온 서비스들입니다. 네,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조금 전까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서비스들, 시각장애,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이용하는 서비스들이었는데요. 뭔가 특별한 부분이 있었나요? 비장애인들하고 뭔가 다른 면들이 있었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요. 다양한 사용자들 중에 한 사람일 뿐이고 고객이고 혁신을 경험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모두가 경험하는 그 혁신을 더욱 크게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걸 알아보려고 그래요. 앞으로 우리가 지금 장착해야만 하는 것들. 지금 화면에 표시되는 기사의 제목들은 접근성 이슈가 있다는 내용들의 기사들이에요. 앱이 접근성이 안 좋다, 웹사이트가 접근성이 안 좋다는 내용인데 사실 국내에는 여러 기술도 만들어져 있고 접근성에 관련된 국가 표준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져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되고 기사화가 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서비스를 디자인할 때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아서 특정 사용자에게만 나타나는 서비스의 결함이에요. 특정 사용자에게만 나타나는 서비스의 결함.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고려하는 접근성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놔야 되는 거고요. 근데 접근성 있는 서비스를 만들 때 지금 잘 모르는 경우는 그럼 장애인만을 위한 특별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앞에서 보셨듯이 모두가 이용하는 것을 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제 지금 해야 하는 것들은 장애를 고려한 디자인이었죠. 앞으로 탑재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이미 우리 주변에는 AI와 스마트 시스템이 보편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스마트 시스템을 볼 때 장애인 입장에서 희망적인 부분을 발견했어요. 감각과 동작에 대한 부분인데요. 컴퓨터 비전은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어줄 수 있고 자연의 처리 능력은 청각장애인의 귀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물 인터넷과 로봇 분야는 지체장애인의 손과 발이 되어줄 수 있는 분야죠. 이미 그 컴퓨터 비전에 대한 기술들은 많이 현실화가 되어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Seeing AI라는 앱을 보면 그 사진을 찍었을 때 사물인식 결과가 바로 나와요. 데스크 위에 있는 랩탑 컴퓨터다라고 사진을 찍는 순간 바로 결과물이 나오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아이폰 카메라 앱 같은 경우는 셀프 카메라를 찍을 일명의 때 얼굴, 큰 얼굴, 하단 가장자리 근처에 있는 얼굴. 일명의 얼굴, 큰 얼굴, 하단 가장자리 근처에 있는 네, 이렇게 친절하게 큰 얼굴이라는 걸 알려줘요. 아무리 팔을 멀리 뻗어도 작은 얼굴이 되진 않더라고요. 기술이 너무 정직합니다. 이미 현실에서 이런 기술들이 컴퓨터 비전 관련된 기술들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우리 지체장애인에 활용할 수 있는 사물 인터넷과 로봇 기술은 오리힘의 D라는 로봇이 있었어요. 요거는 일본에서 만든 건데 침대에 누워서 생활하는 지체장애인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카페에서 카페 서비스, 서빙 업무를 하고 있는 현실 세계입니다. 이미 기술이 현실화되어서 이 장애인 쪽에서는 큰 희망을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반면에 걱정이 되는 분야도 있어요. 이런 스마트 시스템이 개인화되면서 장애인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 장애인하고 소통을 하는 분야에서는 이 스마트 시스템이 장애에 대한 환경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장애인에 대한 모델링이 이루어지는 것은 발견하지 못해서 앞으로 더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예를 들어 보면은 로봇 시스템이 이미 우리 주변에 많이 자리 잡아 있는데 이 로봇들이 배달을 왔을 때 시각장애인이 이 로봇을 어떻게 알아보고 물건을 꺼낼 것인가, 손을 사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이 로봇으로부터 배달 온 피자를 꺼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죠.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인터랙션을 이뤄갈 것인가. 그리고 제가 제일 걱정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는 메타버스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메타버스가 그냥 남의 얘기같이 현실 세계에서는 필요 없는 것으로 여겨졌는데요. 이제는 학교가 메타버스 안으로 들어가고 있고 직장이 가상현실 세계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장애가 있는 근로자들은 어떻게 일을 해나갈 것이고 장애가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이 앞으로 더 필요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제 말씀드린 내용들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접근성 스타일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사실 장애인은 현대 의학의 한계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더 이상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장애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장애가 있는 사용자를 고려한 접근성 있는 디자인은 의학기술의 한계를 넘어서는 어너더 레벨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들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들리는 것처럼 느끼는 정보를 제공하는 게 가능해졌죠. 결국 접근성은 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IT 서비스를 이용할 때 장애를 느끼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조물주 같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조물주보다 건물주가 더 높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최소한 접근성 안에서는 조물주 같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확실합니다. 앞에서 드렸던 질문에 답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디자인의 목적은 무엇이고 서비스의 사용자는 누구인가? 그 속에 장애인 있는 사용자라는 키워드가 함께 남아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권영진입니다. 네, 김혜일 팀장님의 장애인을 고려하는 서비스 설계와 접근성 향상과 관련된 정말 좋은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앞서서 그 휠체어와 관련된 강연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 라운드 테이블 세션을 굉장히 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진행한 그 프로젝트의 특성 때문일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에 대해서 서로 많은 공감대를 이미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관련된 유익한 대화를 마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설명해 주신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팀장님이 하고 계시는 장애인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여전히 조금 생소해 하시는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접근성의 개념 그리고 또한 하시고 계시는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도 다시 한번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하고 있는 일부터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모바일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장애를 가진 사용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어려움을 겪는지를 확인해보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그것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일의 목적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보다 나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그것이 서비스 품질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는 거고요. 보통 저희가 하는 일을 외부에서는 접근성 평가 또는 접근성 테스트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접근성이라는 말의 뜻이 되게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특정 대상에 닿기 쉬운 정도, 뭐 용이한가 이런 거에 대한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지하철의 접근성이 좋다, 뭐 상가의 접근성이 좋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일하고 있는 분야에서 접근성이라는 말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보통 접근성이 없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면 그 서비스는 장애인이 사용할 수 없는 서비스다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거죠. 저희는 이런 접근성이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도록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뭐 앞서 강연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그 제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양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 분들하고 같이 여러 가지 협업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사회적 이슈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 강연에서 소개해드렸던 그런 요즘은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어려움들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들을 좀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우리가 이용하는 이동 수단을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을 많이 겪고 계시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관련된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덕분에 그런 경험 덕분에 아마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보다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를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팀장님 강연 들어보니까 아마 팀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은 아마 표현을 하자면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성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아마 장애인분들의 물리적인 접근성의 개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모두 공통적으로는 그런 접근성을 개선하는데 기술의 가치나 효용성을 굉장히 높이 보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으로 접근성 개선에 도움이 될 만한 기술이나 사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바를 좀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접근성 개선에 있어서 기술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대부분의 경우는 필요에 의해서 기술이 개발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접근성 개선을 못한다라는 방식의 접근보다는 다양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활용해서 접근성을 개선한다. 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보통은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접근성을 준수하기 위한 요구사항들을 만들고 그런 요구사항들을 어떻게 구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기술적인 검토, 새로운 기술의 개발 등이 이루어지는 순서로 저는 진행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정말 다행인 거는 그 접근성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은 이미 현실 세계에 만들어져 있어요. 그 구현되어 있는 기술들을 접근성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자동화 기술이나 무인 서비스, 로보틱스, AI 이런 분야에서 장애인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정말 중요한 기술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 중에서도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 기술들이 사람이 하는 일을 대신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진 기술이라는 거죠. 그 말의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보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특정 부분의 힘든 부분들을 기계적인 부분으로, 기술적인 부분으로 보완해 줄 수 있는 기술들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저는 제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동하는 부분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요즘 길에 다른 집에 가보면 집안에 로봇 청소기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 로봇 청소기들이 돌아다니는 걸 볼 때마다 너무 그 청소기가 부러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로봇 청소기는 센서를 활용해서 앞에 있는 사물을 인식하고 공간을 인식하잖아요. 그러면서 장애물은 피해가고 이렇게 잘 이동을 하죠.
로봇 청소기가 눈을 가지게 된 거예요. 컴퓨터 비전이죠.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기술을 로봇 청소기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로봇 청소기가 가진 기술을 잘 활용한다면 저는 언젠가는 시각장애인이 자유롭게 보행할 수 있도록 그 도와주는 보행 내비게이션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굉장히 크게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접근성 개선에서 필요한 것들은 기술이 아니라 그 접근성 자체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지 실제로 그에 필요한 기술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변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개발한 전동 휠체어 같은 경우에도 불과 그 제품을 5개월 만에 만들 수 있고 이제 또 올 연말이면 양산도 될 텐데요. 불과 1년도 채 안 되는 시간 내에 뭔가 새로운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존의 기술들을 활용하는 사례들이 보다 많아져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기존에 존재하는 어떤 기술들을 통해서 더 많은 변화 그리고 더 많은 혁신들을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봤을 때는 어떤 문제를 풀 것인지를 고민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기존과는 다르게 리소스를 줄이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한 효율성을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남들과 함께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접근성에 대한 그 사람들의 대중들의 관심 그리고 또 인식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팀장님 보시기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급하게 개선돼야 될 사항들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급하게 개선돼야 될 문제는 사실 너무 많아요. 이 주변에 있는 둘러싼 모든 과정들이 다 이슈들 투성인데 우선 서비스를 바라보는 인식의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흔히 사용되는 운영 체제들은 이미 그 안에서 장애인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들이 많이 구현이 되어 있어요. 기본 세팅은 환경 세팅은 끝난 상황이죠. 근데 지금 아쉬운 점은 그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거죠. 모바일 앱이나 웹사이트,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들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된 이유는 이제 장애가 있는 사용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다라는 거를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 저는 출발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제공자가 의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전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 때문에 이제 장애인 사용자들이 그 안에서 어려움을 겪어가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려, 접근성에 대한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서비스가 지금 실현되어 있는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무인 서비스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 그 중에서도 키오스크에 관련된 부분이죠. 요즘에 식당을 가게 되나 커피숍을 가게 되면 키오스크가 주문을 대신 받아요. 근데 이런 과정들에 보면 접근성,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에 대한 접근성 고려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도 점심에 김밥 하나를 주문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이런 것들이 현재로서는 가장 시급하게 해결돼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걱정을 하고 있는 분야는 이 다음 스텝이에요. 이제 사람이 없이 키오스크를 통해 주문 프로세스가 진행된다. 그러면 이 다음엔 이것을 대체하는 로봇이 등장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로봇과 내가 원활하게 소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미 우리 주변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달이나 서빙, 의료, 가사 도움을 주는 여러 형태의 로봇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로봇들의 사용 형태를 보면 로봇과 사람의 인터랙션에 있어서 장애가 있는 사용자에 대한 고려는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상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기술들이 이제 보편화되고 서비스가 많아지면 현재 경험하고 있는 그 심각한 키오스크에 관련된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거에 관련된 준비가 더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저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권채기님 진행하신 발표를 듣다가 보니까 분명 회사 이름을 보면은 자동차 회사거든요. 네. 근데 자동차가 아니라 휠체어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더라고요. 근데 자동차 회사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뭐 주변 사람들의 인식 때문에 분명히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시는 분명한 계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하게 된 계기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셨는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간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아무래도 이제 비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집중해 온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념 자체는 그 자동차라는 이동 수단이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이미 많은 진화를 거듭해 왔지만 그 과정 중에 그 장애인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배려의 차원이 사실 많이 스며들 기회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앞선 제 발표에서 설명드렸던 그런 자율주행 기술과 같이 기술의 발전이 어떤 경계를 허무는 일들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자율주행 기술도 이런 기술들이 차량의 보편화되게 된다면 기존에는 차를 운전하거나 이용하는 데 불편을 느끼셨던 분들도 분명히 차를 많이 이용하실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를 가지게 될 거거든요. 따라서 실제로 많은 부분들이 기술에 의해서 좋아지기는 할 텐데 제가 본격적으로 휠체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사실 장애인분들께는 그런 자율주행 차에 탑승하기 전의 상황 그리고 탑승하고 나서 이동한 그 이후의 상황이 여전히 어렵지 않을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개선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결국에 저희가 흔히 하는 말로 그 라스트 마일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아마 장애인의 라스트 마일은 분명히 저희 비장애인들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장애인분들의 라스트 마일을 혁신적으로 도와드리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된 게 휠체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 이런 그 장애인분들에 대한 모빌리티에 대한 관심이 아마 장애인분들로 국한되기보다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면서 아마 이동에 불편을 겪는 분들이 더욱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장애인분들 그리고 고령자분들, 흔히 저희가 말하는 이동약자분들을 위한 다양한 모빌리티 수단이 등장을 해야 될 텐데요. 제가 그 중에서도 관심 있게 보는 것들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새로운 개발도 중요하지만 기존 것들하고의 기존의 이동 수단들하고의 연결성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관련된 프로젝트들을 하고 싶고요. 일단은 휠체어를 개선하는데 조금 더 집중해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그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새롭게 등장할 때마다 장애인분들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이슈는 또다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애초에 개발될 때부터 어떠한 지향점을 가지고 개발되는 게 중요할지 팀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상당한 어려움들을 겪어왔어요. 뭐 예를 들자면 지금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운영체제들이 초기에 나왔을 때는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수년 동안 접근성에 관련된 시행착오들을 거치면서 발전해왔고 그 과정에서 이제는 좀 안정화돼서 자리를 잡은 상태가 됐죠. 근데 그 수년이라는 기간 동안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실제 생활 속에서 베타 테스터가 되어야만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수년 동안 그 생활 속에서의 어려움들이 계속 되어 왔던 거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방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플랫폼을 연구할 때는 그런 기술들이 장애가 있는 사용자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검토해보고 뭐 나쁜 점이 있으면 보완하면 되는 거고요. 좋은 점이 있으면 그걸 더 강화하면 되는 거잖아요. 늘상 그래왔듯이 어떤 기술이든. 그렇게 선행적인 연구 과정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저는 새로운 기술을 사용함에 있어서 오해하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도 싶어요. 그게 뭐냐면 접근성을 준수하려다 보면 최신 기술을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사실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는 앞뒤가 바뀐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최신 기술을 만들 때 접근성을 고려해서 만들었다면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근데 최신 기술을 만들 때 접근성 고려를 안 했으니까 최신 기술을 쓸 수 없게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최신 기술을 만들 때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접근성에 대한 고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뭐 MS나 애플 같이 글로벌 대형 기업들은 운영체제 릴리즈하기 전부터 장애인하고 접근성에 대한 고려를 하고 그에 관련된 설계와 준비 등을 해오고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서비스가 되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노력을 몇몇 기업들에게만 기댈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도 제도를 만들 때 이런 노력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고 기업들은 운영 정책에서 접근성을 계속 챙겨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부분들을 마련하고 전체 사회적으로 접근성에 대한 개선 프로젝트 그리고 개선 프로세스들을 정립하는 과정들을 만들어 나가는 진짜 범사회적인 노력이 저는 분명히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만 앞으로의 장애인도 잘 살아갈 수 있겠죠.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접근성이라는 이슈에 대해서 저희 개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 사회적인 노력 그리고 또 기업 차원에서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팀장님과 재미있게 또 공감할 수 있는 얘기들을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라운드 테이블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포럼에 참여하신 많은 분들 그리고 또한 이 디자인 포럼의 주인공이신 디자이너분들께 장애인의 접근성과 관련해서 혹시 전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가 있다면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마지막 메시지라고 하니까 너무 아쉬운데요. 저는 장애인은 삶에서 장애를 경험해야만 장애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나 자신을 바라볼 때는 장애라는 부분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불가피한 부분이고 나와 평생을 동반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부딪혀야 하는 현실, 그리고 내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느껴야 되는 어려움, 그것으로 느끼는 장애들은 저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양산하고 있는 장애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접근성을 고려했다면 여러 서비스들에서 내가 굳이 장애를 느낄 필요가 없으니까요. 장애가 있는 사용자를 고려하는 서비스를 만들지 않는다면 누군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장애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체적인 장애가 삶의 경험에서까지 장애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는 장애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저해하는 태도 및 환경적인 장벽 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기인하는 것. 환경적인 상호작용들을 장벽 간에 나타나는 상호작용의 결과라는 거죠.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디자인하시는 여러분들이 이런 장애라는 분야도 좀 더 신경을 쓰고 설계함으로써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용자들이 삶에서의 경험까지도 장애로 이어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비장애인 중심의 모빌리티에서 모두를 위한 모빌리티의 개념으로 확대된 디자인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첨언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이동과 관련된 모든 기술들이 추구하는 지향점은 당연히 1차적으로는 이동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것이겠지만 사실 그 근본적인 이유에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동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계기를 만드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지향점들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분들, 그리고 또한 제품에 반영해서 실제로 사용자의 일상을 바꾸는 분들이 아마 디자이너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런 일들을 할 때 실질적으로 디자이너 분들께서 생각해 주시고 고민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이런 현실들, 굳이 뭐 남의 일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 모두가 겪어야 하고 앞으로 제가 타야 할 이동수단, 그런 이동수단들에 대해서 어떤 접근성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노력들, 그것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생각을 혼자만 갖고 있어서는 현실로 바꾸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연대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뜻을 함께하는 분들과 보다 많은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제가 몸담고 있는 제로원에서 오늘 이렇게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서 논하게 된 이 접근성에 대한 이슈들을 보다 본격적으로 얘기 나누고 실질적인 프로젝트로 이어나갈 수 있는 기회를 꼭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장애인의 접근성에 대한 유익한 얘기 나눠서 정말 즐거웠고요. 많은 분들 이 라운드 테이블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